미국이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밟았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상대로 일단 금리는 역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 이사 12명이 만장일치로 네. 이번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한꺼번에 3단계 금리를 올립시다에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연 2.5%예요. 우리는 빅스텝 했는데 연 2.25.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달러화를 갖고 있으면 원화보다도 이자를 더 얹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셀코리아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20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이 내다 팔았어요. 그동안 이 한국의 국채는 매력적이야 라면서 계속 사들이다가 최근 들어서 또 채권까지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야, 이게 추가로 더 팔고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쪽에서 무슨 얘기야? 과거와는 달라.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미 선 반영됐어.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는 간밤에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오히려. 맞습니다. 보통 금리 올라가면 빠지는데 빠져요. 근데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많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울트라 스텝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그랬었죠. 매를 먼저 맞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주목한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에요. 야,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쇼크지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가이던스를 제공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 해소.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그야말로 그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게 기술주였어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하루만 4% 넘게 올랐는데 이게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강세고요. 그동안 달러는 스트롱 달러 아니야 더 이상. 킹 달러, 제왕적 달러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약세로 반전했습니다. 네. 자, 서학개미들 오늘은 좀 무섭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대응도 좀 살펴볼까요? 경제 금융 분야 고위 당국자들 오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열었습니다. 상황 점검한 거죠.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근본 FOMC 결과를 무리 없이 수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살펴보면 현실한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가운데 충분한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다층적 유동성 공급망 체계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당국의 설명은 영향은 제한적이고 안전판도 충분하다.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대외 신인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본이 이탈하는 게 신흥국 전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캐나다, 유럽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전부 다 빠져나가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추경호 부총리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면 요즘 들어서 환율이 하루에 10원씩 오르내리는 게 너무 빈번하니까 재정당국, 통화당국 그리고 이 금융당국 수장들이 만남이 너무 빈번해요. 이 얘기조차가 우리 금융시장도 조금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특히 문제는 뭐냐?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좀처럼 안 잡히고 있어요. 어제 발표됐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하루 만에 또 최고치를 갈아쳤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걱정거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더 걱정이고 특히 이 9월까지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 방향을 좀 보게 되면 페드 워치의 선물 기금을 반영한 9월에도 미국은 빅스텝 0.5% 내지는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3.5%입니다. 근데 우리 이창용 총재는
이번 달 금통위에서 연말 2.75에서 많아봐야 3%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을 갈수록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또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또 우리보다는 더 급한 국가들이 많아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엘살바도르 여기는 한 50여 개 신흥 국가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외환 보유고도 넉넉치 않은데 돈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직접 달러를 빼나가는 것보다 같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서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까. 이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은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 방한했을 때 통화 스와프 논의가 뭔가 구체적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숙제만 원론만 받았- 확인했고. 숙제만 받았어요. 네. 5월 한미 정상회담이랑 문구가 똑같아요. 외환시장 변동의 안정에 대해서 향후 노력한다고 사실은 치포, 배터리, 반도체까지 동맹 요구했잖아요. 우리한테 숙제를 던져줬으면 주고 가야죠. 협상은 윈윈인데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주고 갔어요.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환시장에 대해서 협력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내 신용으로 그냥 주는 거지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달러 채권 맡기고 그러면 돈 빌려줄게요. 달러 빌려줄게. 이거는 담보대출이에요. 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때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달러를 쓰게 되면 우리 국간이 비니까 그때 그냥 거의 조건 없이 챙겨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좀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라서 걱정은 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주식시장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종가를 제가 못 보고 들어왔네요. 일단 강보합이었군요. 맞습니다. 큰 영향,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안도 랠리예요. 일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줬고 그런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냐는 미지수입니다. 왜냐? 이런 밑바탕에는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6월 물가 9% 뛰었는데 그랬었죠. 연준과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치는 2%예요. 이게 과연 정점 찍었는지 누가 단언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특히 미국의 경우에 어제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 미국하고 중국 선진국이에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2% 초반, 중국은 3% 초반이에요. 미국과 중국은 G2, 우리의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데 지금 우리가 2분기 성적표 받아봤더니 어땠습니까? 수출 부진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니까 보복 소비가 네. 그나마 떠받쳤는데 하반기 들어서 비빌 언덕이 없어요. 수출도 안 돼. 코로나 재확산으로 민간 소비 기댈 언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소비도 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제 한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리를 1% 올리면 민간 소비가 0.6%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빅스텝의 영향으로 해서 소비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라면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돈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은 연말까지 베이비 스텝으로 아장아장 가서 연말에 3%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제가 미국은 3.5, 한국은 3 이렇게 되면 0.5% 이자를 더 준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라도 달러 투자할게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네. 저라도 달러 채권 사겠습니다. 돈이 있다면요. 실탄이 없어서 뭘 하지는 못하는데. 자, 이미 근데 가계 이야기를 좀 하면 이자 부담 사실 계속 커지거든요. 저 같은 하우스푸어들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데 매일 이자율을 체크해 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서민 경제 타격은 불가피하잖아요, 정말. 지난해 이제 8월 0.5%인 기준금리가 2.25예요. 인상폭만 1.75%가 올랐습니다.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1,800조 원인데 이거 대입해 보면 연간 추가되는 이자 부담만 24조 원이에요. 대출자 평균 한 명당 100만 원 넘게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는 거고 연말까지 더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은은 내년까지도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올라가게 되면 지금 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먹고 사는 거 빼고 여기에다가 원금 대출 이자 원금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정부가 뭐 금리 인상계, 다중채무자들, 영세 소상공인들, 영끌하신 분들 위해서 125조 원 플러스 알파 푼다는 거고요. 특히나 변동금리, 이제 고금리인 대출을 이제 바꿔주는 9월 시행될 안심전환 대출에 한 25조 원을 푸는데 기준이 너무 낮아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가 올해 대상이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데. 서울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9억 원 이하로 낮아지는데 내년에 20조 원으로 줄어요. 슬픈 소식만 들려오네요. 자, 이 전망엔 동의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 유가가 진정되고 있다면서 물가는 10월 정도가 정점이지 않겠냐 이런 분석 내놨어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물가가 뭐 이르면 9월 말 내지는 이제 10월 초 아니면 10월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점이라는 건 꼭지예요. 꼭지. 6% 내지 7% 갈 수 있지만 꼭지고 그러면 과연 올랐던 속도만큼 내릴 거냐? 그건 아니에요. IMF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코로나19 이전의 물가는 내년 아니다. 2024년 이후에나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당장 러시아에서 가스관 풀고 전쟁 끝 한다고 하면 원유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먹거리발 인플레이션은 못 잡아요. 이거는 1년에 1모작, 2모작 하는 것들이 오래 못했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점이긴 하지만 찍고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봉우리가 평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정책당국에서 꼼꼼하게 대책들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마무리하죠.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